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에는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뉴스픽을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자, 양해를 해주시고. 자,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만나보는 이 변호사들의 3인 3색 토크쇼 이슈 삼합 해보겠습니다. 김필상 변호사, 신자식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겠어요? 네? 옛날에 갑자기. 학력고사. 두 분은 무슨 시험 봤어요? 학력고사예요? 수능이에요? 저는 학력고사죠. 진짜? 네, 학력고사. 뭐 생각보다 되게 연세가 있네. 저는 수능 본고사 본 세대입니다. 뭐라고요? 본인 수능 봤어요? 네, 저 수능 세대입니다. 이야. 정말. 세대가 다르네. 아, 네, 네. 근데 좀 믿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저 수능 봤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 잘하는 사람들로서 자,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인생은 인생은 뜨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실수를 하고 받아들이라고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뜨악한데 갑자기. 예, 네. 우리 김비서 변호사, 지금 신자식 변호사님. 예. 뭐 최선을 다하고 그 진인사 대천명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받아들이고요. 오늘 이렇게 전 국민이 수능 보는 청소년들을 응원을 하잖아요. 수능 보지 않고 사회로 바로 나가시는 청소년들도 힘내십시오. 역시 배려 짱입니다, 진짜. 근데 정말 뭐 수능도 정말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결국 지나가는 인생 중에 한 고비예요, 한 맞아요. 포인트예요. 공부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를 믿으시면 되고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옛날 친구들 만나보면은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애들 지금 뭐 그냥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퇴직금 50억 받는 분이 뭐 공부를 잘해서 받으신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거 좀 맥락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권오수 회장 구속이 됐습니다. 자, 주가 조작 관련자들의 첫 공판이 내일 있을 예정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다 잡혔어요. 다 구속됐어요. 한 명 빼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요. 뭐냐면 권오수 회장하고 이정필 씨 선수 이 사람들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꼬리 자르기 할 거다. 왜? 왜냐하면 그 후보가 됐기 때문에 대선에 게다가 요즘 여론조사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어느 분이 먼저 이 상황 말씀해 주실까요? 총평으로. 자, 신 변호사님. 제가 먼저요? 저는 그 15일 날 총평 간단하게. 의심병이 도지었. 이렇게 병 너무 있어요? 우연히 많이 겹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필 갑자기 왜 잡혔어? 이정필 저 지난주 화요일 날부터 이정필을 잡아라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12일 날 이정필이 신병이 확보되어 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체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자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협상을 그전에. 해서 출두를 했다가 자 이제 구속영장 아직 실효되지 않았으니까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2일이 마침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12일 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고 어디서 보통은 딱 누가 이렇게 도주했다가 잡히면 그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라임 펀드나 뭐 이렇게 옵티머스 펀드나 누가 어디서 어느 빌라에서 잡혔고 핸드폰을 어떻게 써 이런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일체 안 나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한 달 하고 한 10월 6일 날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한 5주 동안에 이정필은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가 누구랑 회합 통신을 하다가 어떤 경위로 인신이 구속됐는지 그렇죠. 아무도 몰라. 여기서부터 의심병은 도지기 시작합니다. 네, 의심스럽다 모든 정황이 정말 우연히 너무 겹치고 뭔가 이상해 보인다. 이게 총평인 것 같고 김필성 변호사님. 우연히 뭐 겹치고 의심스러운 건 사실인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요. 역시 또 뒤에서 원칙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지금 이제 모두가 김건희 씨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뭐 정황상 매우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뭐 이제 김건희 씨 계좌가 제공됐다는 것까지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상태라서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이정필 씨나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공모해서 진행했다라는 진술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정황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과연 얼마나 지금 쉬울지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가 또 제일 잘 나가는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쨌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뭐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뭐 자기 상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원칙적으로. 네,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요, 이 뉴스토마토의 노영의 뉴스인사이다를 사실 유튜브 방송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방통위에서 지금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김필성 변호사님처럼 욕을 먹거나 말거나 본인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결해준 사람이 필요했는데 일단 첫 번째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분 새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부터. 자,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총평 들어보면은 이제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우리가 좀 잡혀요. 감이 조금 와요. 자, 그 얘기 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밤에 구속이 됐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부터 그와 관련된 정치권 반응까지 목소리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서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전주로 거론되는데 믿으셨어요? 단순 전주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씨까지 주가 조작의 한패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가 전주로 거론된다. 모르냐? 권오수 회장 묵묵부답. 그다음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단순 전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몸통이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통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 말은 제가 한 거고요. 자, 윤석열 후보 넉 달간 맡겼을 뿐이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한 거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2009년 10월경인가요? 그 당시에 그 넉 달 전후에 진짜로 뺐는지 안 뺐는지 계좌 까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계좌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고 이렇게 시끄럽게 소소한 조사를 한 해 만에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뭐 다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의혹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주가 조작이라는 게 사실 네. 뭐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긴 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2014년 경인가에 이상한 자금 추적이 흐름이 있어서 경찰이 2013년 3월부터 네, 10월까지 네. 7달이나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결국은 뭐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끝났다는 건데 네네.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그 후에 이제 의혹 다시 제기가 된 지는 또 한참 됐고 이제 와서 이게 된다는 거는 경험상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013년도 3월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랑 결혼을 했고 2013년도 경찰 내사 보고서에 분명히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서 완전 실세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을 당시부터 검찰총장에서 나올 때까지 수사가 거의 이루어진 게 없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매우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 신장식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네. 이른바 선수들 다 구속이 됐습니다. 주가 조작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고 이렇게까지 복잡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13년에 그 경찰이 내사 보고서를 내고 경찰이 검찰한테 영장 청구를 안 했는지 아니면 네. 영장 청구를 검찰에 했는데 검찰이 뭉갰는지. 법원에다가 뭉갰는지 법원에 청구 안 하고 네. 뭉갰는지 요거는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게 주가 조작을 그 수사가 진행되려면 금감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심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금감원에 가서 어떤 개인이 누구와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 던지기, 통정매매 등등등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지의 자료는 금감원에 가지고 금감원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시 어쨌든 영장이 집행이 안 되면서 심리 분석 단계로 못 들어갔어요. 네. 아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분명히 경찰이 내사했을 땐 봤는데 확실한 물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내사가 종결돼 버린 거죠. 왜 종결됐느냐 이것도 하나의 질문인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권오수 회장까지 해서 지금 현재 총 5명 선수 4명에다가 권오수 회장 회장까지. 총괄 기획에 한 600억 이상의 자기 돈을 들였던 쩐주까지 다 잡혀 들어갔는데 이 양반들은 주가 조작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정필 씨는 본인이 주가 조작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부인하고 있는지 그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이번에서야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서 확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명이 다 그 구속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3년에 영장 받아서 확인했으면 훨씬 더 사건이 간이하게 끝날 수도 있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질문해야 돼. 왜 2013년에는 안 했어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조금 더 빨리 했다면 작년 4월 달에 최강욱 의원이 네. 고소 고발했거든요. 근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야 이거는 이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세요 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거든요. 네. 그때까지 또 아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소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또 한 번의 수사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한명숙 전 총리 그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이라든지 또는 한동훈에 대한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입건되거나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없었는지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확인하기 어렵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상한 걸 포착을 해서 2013년경에 수사가 있었고 이 시기가 사실 좀 재밌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여주지청이 있었다고 하는 2014년 그 경에 저기 그 국정원 이제 그 댓글 수사를 국정원 수사를 들어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사실은 검찰과 국정원의 관계가 좀 묘한데 검찰이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이 국정원의 대체로 위에 있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 기억하시다시피 2013년경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걸 보고하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좌천됐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당시에 뭐 좌천해서 정권에 치일 때인데 이게 지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좌천된 때가 10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사건 딱 할 때, 그러니까 종결된 무렵에 딱 좌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서슬이 8월 때가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내사관 정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정필 씨는 이때 뭐 내가 10억 돈 빌려서 그 계좌를 사용했던 데가 그때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뭐 이제 지금 그때 뉴스타파 얘기는 뭐 이쪽 처음에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좀 보고도 나왔으니까 보도 나왔을 때는 이게 금감원에서 도움을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네. 나왔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최근에 우리는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네, 있고 그것도 이상하죠.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진술이 나왔으면 당시에 이거 일반 정식 사건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전환해야 해야죠. 되는 거군요. 당연하죠.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거를 자료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더 못해요라고 종결됐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확실히 그때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홍준표 후보하고 역시. 예,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촉이 있죠. 우리랑 비슷하게. 근데 그때 계좌 깐다고 했으니까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엉뚱한 계좌 공개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거 공개하라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김건희 씨 증권 계좌를 2010년 1월과 2월 것만 공개를 해가지고 도대체가 뭐냐 우리가 달라는 거는 주지도 않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었어요. 비난받아 마땅하죠. 왜냐하면 네, 비난받아 마땅해. 왜냐하면 그 내사 보고서에 나오면 이정필 씨가 김건희 씨를 만난 게 2010년 2월 달 청담동 소재 도이치모터스 그때 처음 만났다고 미니 거잖아. 매장 2층에서 만났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네. 그 건물은 그대로 있고요. 미니 매장은 철수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근데 네. 2월 달에 만났단 말이에요. 선수 이 씨를, 이정필 씨를. 그렇죠. 근데 1월 14일부터 2월 2일 것까지 계좌를 까요. 이정필한테 맡겼다며. 맡겼는데 무슨 처음 만나 그 타임 거를 이정필한테 만나기 전에 네. 이정필에게 맡기기 전 거를 보름 거 딱 내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전 거라도 좋아. 맡겼다면 뭘 좋아? 줬어요? 뭘
까야 됐어야 됐냐면 네. 2009년 5월 20일 날 이건희 씨가 두창섬유의 이 전 대표, 이건 권오수와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두창섬유란 뭐죠? 지금 도이치 아우토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도이치 모터스의 전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권오수 씨가 두창섬유에서 섬유 제조업하다가 자동차 유통하는 BMW 파는 도이치 모터스를 도이치 모터스를 만든 거라서 거기 이전 대표 거기 그 권오수가 얘기를 해요. 앞으로 내 주식 관리는 이전 대표가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이 그 강득구 의원이 다 공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2009년 5월 20일 날 두창섬유의 이전 대표로부터 블록딜 장외 블록 매수를 통해서 24만 8천 주를 약 8억 원 주고 김건희 씨가 삽니다. 네. 그러면 그 계좌는 어떻게 있었어요? 그 계좌 좀 한번 까지. 왜 안 까? 왜 닦고 보름치 이정필 선수 만나기 직전까지 보름. 그 다음에 블록딜로 24만 5천 주 받았던 요건 또 빼고. 네. 그러고 계좌 공개해요. 그러고서 나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하고. 거는 네. 이 돈을 뺐다라는 말, 이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 4개월하고 돈 뺐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계좌 뺐을 거다? 증권 계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딱 그 한 계좌에 보름치를 보고 돈을 뺐다 안 뺐다 또는 네. 주식을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 안 했다 최소한 방조를 했느냐 안 했냐 이거를 반증하는 증거로서는 아무 증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딱 그것만 해놓고 우리는 할 거 했다 그러고서 선거 때까지 조금 버텨보자 이런 심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쳐더라도 검찰은 사실 모든 계좌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엄청나게 미친 듯이 계좌를 파고 있다고 그때 말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검찰은 뭘 확보해놨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관련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지금 전제를 깔고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지금 대선과 관련된 이런 이 사건 포함해서요. 수사기관들이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고 하도 욕을 먹기도 많고 배달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예를 들면 뭐 지금 관련된 내용들 수사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서 결국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은 이제 그 공개되는 때가 무슨 영장 청구 사실은 뭐 좀 제대로 비공개니까 다 공개되진 않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기소될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소가 언제 되냐고요? 뭐 이제 수사 뭐 되겠냐고요? 아니 일단 뭐 김건희 씨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네. 영장 기간 종료되기 전까지 해야 되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나긴 날. 근데 우리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공범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건들은 보통 그 공범들이 이제 서로 간에 진실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죄수의 딜레마 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죠. 네, 본인들이 이제 뭔가 좀 면피하려고 상대방의 죄들을 고하는 순간부터 이제 진실의 문이 좀 열린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정말 대선 후보로 나가거나 뭔가 아주 변수가 큰 상황이라면 알아서 입을 쫙 다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 죄수의 딜레마가 극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네가 자백하면 너는 죄를 덜 주고 저쪽 상대방이 죄를 그 공범이 뒤집어 쓸 수 있다. 뒤집어 쓸 수 있다. 요거를 요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다 불게 하는 건데 죄수의 딜레마 이거 뭐 게임 이론에도 보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 게임을 통해서 상호간에 서로 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되거나 신뢰가 중요하죠. 예, 네. 또는 한번 불었다가 된통 당해서 그러니까 조폭들 간에 이제 네. 두목한테 된통 당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닫아야 된다라는 공포감, 신뢰나 공포감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이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신뢰와 공포감이 지금 그 5명에게 동시에 다 작용할 수 있어요. 신뢰와 공포감? 예, 두 개 다. 아, 네. 왜요? 왜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제일 잘 나가는 분이 지금 대통령 유력하다? 후보잖아요. 제일 유력하지 유력하다?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상선 차단이라고 흔히 얘기들 하는데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게 내가 딱 감당한다. 아까 막아주는 거요? 예, 막아준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다른 대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신뢰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작동할 있군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저는 몇 가지 이제 예측하는데 김건희 씨는 소환이 됩니다. 네,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소환될 사람이 한 명이 누구냐면 최은순 씨가 그렇죠. 장모님. 소환이 어머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와 통정매매 했다라는 정황이 같은 IP로 통정매매 같은 했다라고 타임에 하는 서로 진술이 주고받은. 네. 도이치모터스 재무담당 이사를 했던 연모 씨의 진술이 이미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는 이정필 씨한테 다 맡겼다, 자산 위탁했다. 내지는 어머니한테 그냥 맡겼다. 왜냐하면 어머니 그 뉴스타파에서 녹취가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원래 사장님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야, 회장님이 다 한 거 아니에요? 하고 최은수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건 딸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근데 그 공소시효도 다 지났대. 이렇게 네. 얘기한 녹취가 있어요. 네. 즉 최은순 씨가 기소되는 걸로 이 사건이 마감될 수도 있다. 아, 엄마가 다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은 지금 재판받고 있고 구속됐었고 1심에서 유죄 받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부 장에서 장이 본에서 제일 멀거든요. 그러네. 예,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 네, 상당히 불안한 말인데 이진희 님이 개소리 다 치워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진희 님이 한 소리예요. 자, 김필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이걸 이제 맡겼다 4개월 동안 맡겼다가 뺐다는 말을 보고 듣고 제가 이제 근데 너무 우리 무시한 말 아니야, 솔직히 그 말은? 그거는 제가 사실 했던 사건이 있어요. 맨날 사건을 많이 해요, 이렇게. 참, 그것도 좀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했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맡겼는데 참네요. 사실 네. 좀 약간 유명한 사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 사건이긴 한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 계좌를 맡겼는데 실제로 나를 속였다라고 사기로 친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걸 디펜스를 했는데 제가 그 파트를 무죄를 받았거든요. 무죄를 받았던 이유가 무죄 받았다고요? 무죄를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와중에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랑이 지금? 아니고. 응. 김건희 씨, 김필성 변호사님 주목해 주세요. 아니, 비슷한 사건 무죄 받으셨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사실은 계좌를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해줘요. 무슨 요새 사실은 그런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품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고 이거를 내 거를 나는 주식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식 사실은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내가 뭐 계좌를 어떻게 만질지도 넛도 떼고 무슨 사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잘한다니까 알아서 맡겨주세요라고 맡겼다는 건데 네.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그걸 맡겼던 거고 물론 제가 이제 그거를 입증을 했었던 건데 김건희 씨가 네. 과연 초보냐? 아까 말씀하셨던 건 6개월 중에 사실은 장애 블럭들 이런 거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야. 몰라요 이거는. 개미들이 그거 네, 제가 모르죠. 어떻게 예, 이렇게 잘 알아? 자본시장법 사건을 해봤지만 저도 그걸 직접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블록들 같은 거. 이런 식의 뭐 블록들도 사실 그 이후에 관련된 무슨 뭐 장애 거래나 아니면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자본시장법 범죄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전문가인데 내가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만 사실 2월달에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이거 잘한다며요. 그러면 맡겨주세요. 맡고 완전히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데 정말 김건희 씨가 그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제 한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입증하고 하는 것으로 네네. 무죄를 받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제가 물론 뭐 증인신문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정황 자체가 이게 너무 살뜰한 게 없다. 김건희 씨 하는 말이 이런 생각이 자, 들어요. 최영아님. 최순실보다 심하네요. 진짜 동감이 됩니다. 공감이. 자,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 저도 예언하겠습니다. 소환은 되겠죠. 네. 그러나 실제 소환해서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소환해서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면피하고 정리될 가능성도 사실은 상당히 있고 뭐 그 반대도 사실 있는 거죠. 얼마나 제대로 수사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믿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이 세 명의 얘기고요. 자, 김재현 최고위원이 김건희 씨 향후 공개 행보에 대해서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께서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교성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좀 온갖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듯한 그런 기세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제약의 요건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재현 최고위원님 말이 토시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 생각이 딱 지금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교성이 있다. 갑자기 사교성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타임에 게다가 그 다음 얘기 뭐냐면요. 자, 온갖 없는 죄도 뒤집어쓰고 기세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야당 야권 후보 지금 탄압이다 이런 쪽으로 말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제약의 요건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탄압이고 간에 뭐고 간에 어쨌든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딱 직접 등판해서 뭔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좀 이렇게 사실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또 적절한 시기에 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번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활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김건희 씨가 조만간 길지 않은 때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오겠죠. 나와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기 윤석열 후보 스타일이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스타일이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물론 뭐 소문이긴 하지만 김건희 씨가 이미 캠프 내나 이쪽 영향력이 상당한 특히 지금 SNS나 이런 옛날부터 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의 영향을 지금도 이미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정문돌파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떳떳한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교성이 있고 활달해서 활동할 것이다.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뭐 각종 누구랑 연관돼 있고 누구랑 연관돼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사업상 관계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사교성은 같은데. 뭐야? 사교성은 뭐야? 왜 갑자기 사교성 얘기 나와? 사교성. 만난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자, 사교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 이제 변호사들도 이런 걸 잘해야지 사건을 영업을 많이 잘하죠. 많이 하죠. 예. 자, 제가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거요. 작년 4월 이전에도요, 경찰이 2013년도 당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벌였어요. 그런데 내사 종결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작년 4월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점인가요? 작년 4월은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윤 후보 배경 이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로서. 충분히 있어요. 제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13년도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을 들여다볼 정도의 검사면 상당한 사실은 실권이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검찰총장이면 못하죠. 거기에 이제 상명하복 조직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보세요. 곽상도 의원이 2015년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을 연결해줬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곽상도 검사는 그 민정수석도 아니고 뭐 검사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었어요. 다만 잘 나가는 특수 검사 출신의 법무공단 이사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씨도 2013년에 여주지청으로 뭐 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지금 이 정권 눈밖에 나가지고 그렇게 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은요 귀족 특수와 지방 특수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기족 특수와 지방 특수요? 예, 예. 귀족 특수는 그거는 직책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즉 어디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2015년에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를 묶을 때 곽상도는 곽상도라는 특수부의 에이스 출신 검사, 특수부 에이스 곽상도라고 하는 신분이 중요한 거고요. 귀족 특수. 윤석열이 2013년에 여주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귀족 특수 출신의 에이스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검찰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지 직책은 거기에 얹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네. 예. 첫 번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는 추미애 그 장관이 수사지휘권 작년에 행사했잖아요. 네. 그때 수사에 그 가족들 본부장 수사에 손 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손 떼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다. 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손을 떼라고 한 거죠. 그냥 단순히 왜 수사 안 해? 이렇게 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지가 저는 뭐 머지않은 기간에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 생각이 신기한 돼요. 게 추미애 장관이 당시든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사건. 했을 때 다들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해,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말이 나왔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다 맞는 다 말들이 근거가 있었어요. 다 틀린 게 근거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추미애 장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여서 그럼 이제 여권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미애 장관이 왜 비호 세력이 있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본인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꾸 청와대에서도 막 못하게 하고 못하게 했다, 그랬다. 이런 얘기 왜 나만 있죠. 갖고 그래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그만 좀 시끄럽게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때 사실 당시에. 추미애 당신이 맞는다 쳐도 이제 그만 좀 시끄럽게 정권에 그러면 너무 부담돼. 언론이 너무 나쁘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장관하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사실 뭐 언론이 좀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국민적으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피로감을 네, 느끼고 그런 게 있었죠. 좀 있었죠. 국민들이. 그게 다 언론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 다 이런 또 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 지금 듣고 계십니다. 50억 클럽 의혹 받는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고요.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 또 나온 기사에 하나은행 이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돈 대줬던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장동 아파트 또 분양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오늘 지금 동아일보 단독 아까 제가 뉴스팩에서 말해드렸죠. 이게 뭔가가 지금 이렇게 참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김필성 변호사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은행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하고 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수준의 내용, 구체적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곽상도 의원 쪽에서는 뭐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집에서는. 그래요? 집에서? 집에서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높으신 분들, 검찰 출신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잘 못하세요. 못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있고, 다만 이제 그 하나은행 본점이나 이쪽 지금 압수수색한 데에서는 뭐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거에 관계된 내용은 나오겠지만 지금 의혹이나 뭐 관련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들이 내부적으로 공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나오긴 좀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상태는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정황들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이 보였던 뭐 행태들, 뭐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 지금 민간 사업 중에 가장 포션이 컸는데 이제 지분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지금 문제되고 있는 화천대유나 뭐 이런 다른 얼마 안 되는 지분권자보다 돈을 얼마 안 가져갔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쪽이야말로 진짜 배임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또 수수료는 또 100억 정도를 더 받아갔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받아갈 지분권에 대해서는 액수를 축소해서 행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더 받아가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황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가 지금 뭐 거기 화천대유였네. 그 이사를 뭐 사회이사인가를 지냈다는 얘기도 있고, 관련성들이 지금 나온 것들은 충분히 있어서 지금 나온 증거나 이런 걸로 이 하나은행과 관련성은 사실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게 아닌가, 적어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님. 아니 뭐 앞에서 다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은행이 그 사업 타당성 보고서 2016년에 만든 거 네, 저도 이제 네. 그 봤거든요. 봤는데 이상해. 이거 무슨 뭐 지주 작업 그 리스크도 없고 그다음에 이래저래 저래해서 뭐 입지도 좋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엄청 높다. 물론 사업 타당성 보고서 올릴 때 정도 되면 이거 다 좋은 사업이니까 사인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건 그렇죠. 맞죠. 예. 그렇다. 근데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가져가는 게 너무 적어요. 수수료하고 이자 수익 정도예요. 7천억 던지면서 30이요. 하나은행이 예, 7천억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수수료 1.5%인가 하고 그 이자 정도, 거의 플러스 알파 이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뭐 진짜 무슨 공익재단이 자선 사업하는 방식인가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키넨 파트너스도 이해하기 돈 어렵잖아요. 빌려줬다는 처음에 예, 6,000개. 그 최기현 씨한테 400억을 10% 주고 이자를 10% 주고 빌려서 6.9%로 화천대유 쪽에다가 해줘요. 네. 이게 무슨 이상하잖아요. 자선 사업이에요? 자기는 10%를 빌려놓고 화천대유에다가 6%, 6.9. 예. 그럼 3%나 사실은 3%도 넘게 손해 3.2% 본다는 건데. 손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4, 5년 지나면 40억, 50억 됩니다. 이거 금방.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키넨 파트너스 대표가 이제 대장동 이제 분양하게 되면서 한 1,000억 정도가
키넨 파트너스로 들어올 판인데 그 회사를 팔아. 네, 갑자기. 자기 부하 직원한테 팔아요. 그것도 20억 주고 팔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네. 20억 받고 나서 10억을 더 보태서 30억을 또 최기현 회장의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해. 예. 이게 본인이 정말 키넨 파트너스의 소유자라면 완전 배임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초식이죠. 그렇죠. 본인이 진짜 대표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우리 없는. 고수들은 1초씩 2초씩만 보면 딱 알아. 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하나은행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신 게 두 가지 쟁점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하나은행이 공익재단도 안 하는 규모의 그 7천억이나 투자해놓고 왜 실제 이익은 그렇게 이상하게 거의 안 가져가는 방식으로 했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유지가 원래는 처음에 중간에 좀 삐그덕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곽상도 의원이 뭔가 역할을 했다. 요게 이제 접착제 역할을 했다. 핵심이었잖아요. 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보여주죠. 셈이죠.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이런 식의 하나은행이 이런 식으로 끼어들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 정도로 이상하게 이루어졌는데 네. 뭐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된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리를 놓고 연결한 것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역할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뭐 뇌물 관련해 가지고 추징 보전 같은 것도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한 거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는 법원은 되게 보수적이고 인정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인정해줬다? 이거 상당히 핵심적인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들이 좀 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50억 클럽 멤버들 이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해야죠. 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50억 이상의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기 시작한 건 한참 뒤거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박영서 특검이라든지 뭐 다른 뭐 대법관 뭐 다른 대법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 건설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해 사실 구체적 의혹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사실 수사가 좀 진행될 수가 있어서 뭐 여기 불러가지고 뭐 소환이나 아니면 참고인 조사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이게 뭐 특검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네. 너무 이 대출 규모가 크고 계속해서 이득도 안 나는 대출을 계속해서 해준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게 2009년도부터 문제가 지금 발생했고 그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거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자, 그럼 민주당 쪽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대출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면죄부를 주고 뭐 제대로 수사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이쪽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결국은 조호영 조호영? 아, 조 그쵸. 씨. 그 부산저축은행에 무슨 대출을 대출을 브로커. 해줬던 사람, 뭐 8억인가 대출 자기는 브로커. 받았다는. 네. 그 부산저축은행 대표의 뭐 동성가, 네, 뭐 무슨 처- 친척이라고 그러죠. 네. 친인척인데 이 양반이 10억 남짓한 돈을 받고 대출 알선을 부정한 대출 알선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2011년 수사 때는 이 양반이 불기소가 됐는데 그렇죠. 2015년 대장동 수사 때 기소가 돼요. 기소가 구속됩니다. 돼요. 구속 기소돼서 네. 유죄 받아요. 네. 그 징역 살고 나와요. 근데 2011년 때 이 양반은 변호한 사람이 박영수였던 네.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2015년에 조 씨가 그 구속 기소됐을 때 사건 기록만 검토해봐도 2009년, 11년에는 왜 도대체 이 사람이 똑같은 혐의였는데 같은 혐의를 두고 구속이 안 됐고 기소조차 안 됐고 네. 2015년에는 그 징역까지 갔다 왔는지 이것만 일단 살펴보면 대략 각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것조차 안 살펴본다? 이러면 저는 검찰. 그러니까 2009년, 11년으로 바로 가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2015년은 뭐 시간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기록이 있거든. 그거는 적어도 살펴봐야죠. 그래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짚고 요 주제 마무리할게요. 유 전 본부장의 핸드폰 네. 포렌식이 됐다는 거고 네. 텔레그램 비밀번호도 그냥 나중에 줘가지고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 제공했어.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왜 손준성 검사나 이런 사람들 거는 절대 안 풀리는데 이렇게 협조해 주니까 또 되긴 했는데 협조를 해줬으니까 일단 풀리는 이거 거긴 왜 하겠죠. 협조해 줬을까요? 뭐 여러 의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것도 지지율 때문에 윤 지지율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솔직히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게 지지율? 그러니까 윤석열 이게 쉽게 하면 지지율 때문에 이제 저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라고 했던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봐서 그거보다는 이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실 이게 이미 그걸 공개하지 않더라도 지금 주변 정황이. 주변 정황이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사에 얼마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거를 공개했는지가 양형의 기준이 될 거예요. 유죄가 나온다면. 그래서 어차피 이거 의미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뭐 양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닌가.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연관성이 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와의 직접 연관성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정진상이라는 브릿지를 또 하나 놨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핸드폰에서 크게 뭐가 문제될 것, 기존에 나와 있는 정황보다 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만한 정보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좋습니다. 자, 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무르익으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맞아요. 하죠.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지금 이슈 삼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하고 있어요.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검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하고 통화한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 공동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영국 차장과 통화하고 밥 먹으려고 했다. 근데 밥은 결국 안 먹긴 했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했다. 이게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가 돼서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수처장과 여당이 발을 맞추고 있다. 짬짬이해서 지금 윤석열 몰아붙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예요. 정치 공작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수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공수처가. 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 여운국 차장을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법치를 파괴하는 천인 공노할 후안무치한 사건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정치 공작소일 뿐입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을 즉각 파면하고 그와 박성준 의원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정치 공작이 목적인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국감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덕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 정도가 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야당 의원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에게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받으셨나요? 예, 그런 전화도 그런 전화가 있었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감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는 전화와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 누가 정치 개입입니까? 여기 계신 분 누굽니까? 압수수색했다 저 항의한 분이. 예, 그거는 뭐 제가 실명 공개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만 내 공수처에서 여당도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하면서 본 의원의 이런 전화했던 것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앞으로 공수처에서 오는 일체 전화는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이거 법치를 파괴하는 천인 공노할 후안무치 사건이다. 어떻게 공수처에 차장하고 여당의 의원이 통화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성준 의원이 아니 고생했다고 밥 한번 먹자라고 전화한 것밖에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 사람도 전화 와서 항의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의 전주회 의원이 사실은 이제 통화한 당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전에 목소리 들었습니다. 공수처에서 여당만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했다고 하면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 물타기 하는 거냐 뭐 끌어들이는 거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나 전화 못 받는다. 근데
그거 전화 판단이 좀 적절한 뭐 반응은 아닌 것 같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 후보는 맨날 뭐 언론인들하고 밥 먹고 수사 뭐 통화하고 뭐 이러던데 이게 도대체가 뭐가 문제라는 말이냐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정리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주혜 의원 말씀은 약간 좀 본질을 약간 피트에 어긋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통화를 누가 먼저 걸어서 콜백을 했냐 뭐 이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일 때문에 전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지성준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박성준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다시 전화해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앞서 그쪽에 전화 와서 다른 일을 전화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라고 얘기했어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질을 호도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제 경험상 또 사건 얘기하는 거야? 제 사건은 아니고요. 사건은 아니고 뭐 경험상 네. 사실 통화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뭐 검찰하고 통화하는 경우가 많이 하고요. 뭐 제가 뭐 통계를 내보고 이런 건 하는 건 아니지만 여당 쪽에 검찰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여당 쪽에서 더 편하게 전화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뭐 물론 전화해서 무슨 이쪽이 여당 쪽에서 여기 뭐 지금 전주 의원 한 것처럼 뭐 수사를 어떻게 해라 수사가 이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밥 먹자고 그냥 얘기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좀 잘못된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논리라면 국회에 나와 있는 행정부처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 전부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 다 철수해야지. 국회 여의도 1번지 출입 금지 시켜야 돼. 네. 전화 통화한 거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네. 하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낯이 두꺼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예. 왜요? 아니 자기들도 전화 통화하고 하는 거 다 뻔히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대관 업무하러 출입하는 그러면 검찰부터 경찰부터 국정원부터 대관 업무하러 출입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전부 다 출입 금지시켜야죠. 국회 근처 오지 말라고 해야죠. 자기들도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정보 확인하고 어떨 때는 서로 이런 거 협조해 주세요 하고 뭐 로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다 합법화된 로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못 오게 해야죠. 절해 고도의 여의도 그 국회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뻔뻔함이 있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네, 더 얘기 나가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김필성 신현실편에서 함께하는 이슈 삼합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수서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니 우리 방송 이름은 사이다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내일은요 민주당 선거대책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사정 어떤지 한번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